네, 여러분 이제 약속드린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ES 2024 리뷰 세미나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인사드립니다. 저는 오늘의 뜻깊은 행사 진행을 맡은 박선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귀한 시간 내셔서 이번 리뷰 세미나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립니다. 많은 분들께서 CS 2024 행사가 끝난 지 얼마 안 된 이 시점에도 기대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저 또한 CS 2024 함께 했던 사람으로서 CES에서 만날 수 있었던 혁신 기술들 이곳에서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 가지게 되어서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CES는 매년 앞으로 10년을 이끌어갈 혁신 기술을 새롭게 선보이는 데뷔 무대로 활용이 되어 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 끝까지 함께 하셔서 지난 CES 2024를 리뷰하고 또 올 한 해 더 나아가서 앞으로의 향후 10년을 준비하는 의미 있는 시간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뜨거웠던 이 CES 2024 함께 하지 못하셔서 아쉬웠던 분들 아마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리뷰 세미나를 시작하기 앞서서 CES 2024의 아주 생생한 현장 영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저희가 헬스케어 제품을 처음 만들고 반응을 받을 수 있을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본 CES에 참여했는데 막상 사람들이 저희 제품에 관심이 상당히 많았고 이번 CES 기간 동안에 저희는 총 6개 기관과 MOU를 체결했습니다. 처음 참가했는데 기대했던 것과 달리 상당히 효과가 좋아서 이번 CES에 대한 아주 기대에 부응하게 좋은 성과를 낸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번이 두 번째 참가였던 만큼 두 번째는 좀 성과를 많이 올리고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그 매장 분석이나 아니면 리테일 쪽에 어떤 업체들하고 많이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회사들을 많이 만나기를 원했던 것 같고 미국에 이제 그 사업을 가지고 있는 여러 이제 그 오프라인 업체들을 많이 만나고자 좀 노력을 하고 기대를 했었습니다. 사전 미팅을 통해서 여러 고객사를 조금 사전에 미팅을 진행했었고 오늘 여기서 만나가지고 좀 깊은 얘기를 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어떤 박람회였던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저는 되게 많은 사람들을 만났죠. 게다가 최고 혁신상도 받았으니까 더더욱 뭐 저한테 뭘 소감이 어떠냐 물어보면 당연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정말 재밌는 일들이 많았었고요. 그리고 혁신상 때문인지도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정말 오셨었고 그래서 정말 재밌는 이제 뭔가 앞으로 일들이 생겨날 것 같습니다. We encountered many interested people, including also some really high-placed people like the CEO of Microsoft visiting our booths here. We're very pleased to serve and to tell and explain our story to a various public. So people who are just generally interested in nice food, we like that a lot. We talked with many media and of course with current clients and prospects. My overall experience so far has been amazing. Some of our best times here has been meeting new people and new potential clients and new customers and making connections with other people in the industry. So it's been a great show for networking. Something that we found that might be able to be improved upon is the ability to like search and find and the sort of map system. We were using the app to try to find other companies, but the metadata that's brought in for all the companies wasn't quite enough. So my name is Nico and we're a French company. We sell a file management app that allows to share your documents and synchronize all your devices. Well, we wanted to have a good market exposure, a good media exposure, and thanks to the AI-generated paintings we did behind me, a lot of people came to talk to us and to take pictures or take videos of our stand, and that worked well. 네, CES 2024의 뜨거웠던 현장 모습 생생하게 만나보셨습니다. 우리 만두로의 대표님의 인터뷰 영상도 나왔는데요. 제가 직접 귀빈 여러분들을 모시고 만두로를 소개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상반신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한 전자의술을 제공하는 업체 최고 혁신상을 받아서 많은 분들, 특히 귀빈분들께서도 굉장히 관심 있게 주의를 주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우리 기업들의 열정 넘치는 모습들 그리고 최첨단 기술을 소개하는 IT 전자업계 전문가들의 벅찬 모습 다시 생생히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이 CES 2024를 빛내준 모든 분들께 여러분 격려의 박수 보내주시는 건 어떨까요?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럼 시작에 앞서서 행사 순서를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리뷰 세미나는 총 2부로 나누어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 코트라 중소중견기업본부 전춘우 본부장님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1부는 민경준 교수님, 김로코 애널리스트, 김현수 애널리스트 등 CES 2024를 전체적으로 리뷰하는 세션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잠시 커피 브레이크 시간을 가졌다가 2부에서 CES 2024 통합 한국관에 대한 리뷰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코트라 해외 전시팀의 조일규 팀장님의 통합 한국관 리뷰를 시작으로 LG 사이언스파크 슈퍼스타트 팀 양승진 팀장님의 CES 2024와 또 LG 스타트업 협력 활동에 대한 발표 그리고 마지막으로 CES 2024 통합 한국관을 참여했었던 우리 기업들과 함께 CES 200% 활용하기라는 주제로 발표 함께 들어보시고요. 또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 풀어보는 시간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이 자리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오후 커피 브레이크 시간 동안 이 혁신상 수상 지원 프로그램 및 통합 한국관 운영 안내 데스크가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실무 담당자와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기억하고 계셨다가 브레이크 타임 때 안내 데스크를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CES 2024 리뷰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순서로 코트라 중소중견기업본부 전춘우 본부장님의 환영사로 CES 2024 리뷰 세미나의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 소개받은 코트라 중소중견기업본부 전춘우 본부장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이 행사에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이 행사에 참석해 주신 기업인 여러분께 우선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행사에는 이제 주제 발표를 민경중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시는데 잠시 교수님. 예. 이외에도 CES 현장에서 가셔갖고 최근에 스타트업이나 혁신 기술에 대한 트렌드 같은 거를 보고서를 작성해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김로코 김현수 애널리스트가 오늘 참석해 주셔갖고 직접 보고서도 작성을 해주시고 오늘 최신 동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아마 직접 전시에 참가하고 혁신상을 받은 기업 분께서 이제 참석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CES는 사실은 이제 저도 오래전에 전시 업무를 담당했었는데 CES는 사실 본래 가전으로 시작해서 이제 출발한 박람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세계 IT 전시회 3대 IT 전시회로 불리고 있습니다. CES 그다음에 다음 달에 있죠. MWC 그다음에 IFA 그렇게 이제 세 개가 있고요. CES는 좀 남다른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매년 1월 초에 한 해를 딱 열리면서 그 해에 어떤 혁신 기술이나 스타트업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다 이런 거를 딱 선제적으로 이렇게 해주는 그런 의미가 있어서 모든 기업들도 참석을 계속 많이 하는 것 같고 혹시 참가를 안 하시더라도 참관하러 최신의 한 해의 기술을 보러 이렇게 많이 가시는 것 같습니다. 올해 CES는 한 4,000개 기업 참가한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 한국 기업이 이제 780개사 정도 참가를 했고요. 이거는 미국, 중국 다음으로 이제 세 번째 많이 참가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특히 관 중에서 일반 관도 있지만 혁신 스타트업이 참가하는 유레카관이라고 있는데 거기는 총 이 4,000개 중에 한 1,400개가 참가를 했는데 1,400개 중에서 우리 한국 기업이 한 550개로 굉장히 참가를 많이 해서 그만큼 우리 혁신 기술 기업들이 참가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 코트라도 벌써 한 20년 가까이 CES에 한국과로 참가를 하면서 노력을 해왔는데 계속 기관들하고 협업을 해서 통합 한국관을 구축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국내에서 780개사 정도가 참가했는데 저희 코트라 주관으로 통합 한국관에는 32개 기관하고 저희가 협업을 해서 433개사가 코트라 주관의 통합 한국관으로 이제 참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신문 지상에 이런 데 많이 보셨겠지만 우리 기업들이 참가를 해서 여러 혁신적인 글로벌 기업들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3M이라든지 보쉬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기업들하고 아마 상담도 많이 하고 해서 글로벌 협력을 어떻게 할 건지 진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또 이 CES에 또 하나의 이제 빠뜨릴 수 없는 거는 이제 참가하는 기업도 그렇고 참가하지 않더라도 혁신상을 이제 수상을 하는데 아까도 최우수 혁신상 받은 기업도 있고 한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전체적으로 310개사가 혁신상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한국 기업이 거의 절반에 가까운 143개사가 이렇게 혁신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굉장한 그거고 저희 이제 코트라도 사실은 혁신상 이 부분을 그 신청하는 기업들을 위해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5월이죠. 5월부터 해서 기업들을 그 상을 받는 절차라든지 그 영문으로 작성된 그런 거 첨삭도 해드리고 해서 그 노력을 많이 해서 그 혁신상을 많은 기업들이 받았고 올해도 저희가 조금 땡겨서 3월부터 그 혁신상 신청하는 기업을 한 500개사 국내에서 신청을 받아갖고 방법이라든지 서류 작성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도 좀 안내를 해드리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미나는 아마 그 오늘 오신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한 150여 분 이렇게 신청을 해서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동기가 조금 다양할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한 해의 혁신 기술이라든지 스타트업 생태계의 어떤 트렌드 같은 것도 한번 보고 싶으신 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혁신상에 이거 어떻게 하면 혁신상을 신청하고 받아볼 수 있을지 그런 그 원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참가는 안 하셨지만 내년도에 참가하려 그러면 저거 괜찮은가 이런 걸 미리 한번 보시려고 오신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전시산업진흥회 저 회의에 가니까 그 중에 반이 CES 다녀오시고 반이 안 다녀오셨는데 그 우스갯소리로 그러시더라고요. 1월은 한 달 동안 CES 갔다 온 사람하고 갔다 오지 않은 사람하고 나뉘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 뭐 저도 CES를 다녀오지 못한 사람에 이렇게 속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미나를 열심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 자리에서 여기 오신 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동기 중에서 소중한 그 경험이나 그 통찰력을 좀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전천후 본부장님께서 환영사로 여러분들 맞이해 주셨는데요. 이 본부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 CES는 점차 우리 한국 기업이 점령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함께하신 여러분들께서도 이 CES로 발을 들여 놓으시는데 좀 큰 동기부여가 됐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순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CES 2024 리뷰 세미나를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그 첫 번째 순서로 민경중 교수님께서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이 미래의 창 CES 2024라는 주제로 CES 2024 리뷰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교수님 자리해 주셨는데요.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뒤에? 예. 참 대한민국 대단합니다. 이렇게 갔다 온 지 불과 며칠 안 됐는데 벌써 내년을 준비하는 한국의 기업인들 그리고 코트라를 비롯한 많은 관계기관들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주어진 시간이 15분입니다.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들 말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제 강연 내용을 미리 여기에 QR코드에 담아놨기 때문에 오늘 오면서 또 오전에 많이 업데이트를 했기 때문에 새로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나중에 또 나눠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사회이사도 하고 여러 가지 메타헬스 뭐 이런 쪽에 일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27년간 기자 생활을 했습니다. 10년 전에 기자를 그만두고 혹시 여러분 노컷뉴스, 뭐 김현정, 세바시 이런 게 이제 제가 만들거나 기획하고 같이 했던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CES를 저는 2015년부터 거의 빠지지 않고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뭐 상하이 아시아에서 했다가 망하긴 했지만 CES 아시아 상하이도 가기도 했고 AWS도 참여하기도 했고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IBC도 다녀왔습니다. 전 세계 이런 전시회를 가보면 사실 참 많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한국이 참 대단하다. 그런데 저는 그런 전시회를 갈 때 특히 CES는 주로 4, 5일 전에 먼저 갑니다. 그래서 만드는 과정을 이렇게 보는데 아마 대한민국에서 전시 설치 업체를 제외하고 개인적으로
제 돈 주고 제가 가서 만드는 과정들을 이렇게 보고 찍는 사람은 저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아무도 사람이 없을 때 혼자서 사진도 찍고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대기업들은 보안 때문에 가리고 설치를 하죠. 뭐 들어가 보면 사실 별것도 없는데 막상 그래도 이렇게 보안성. 이번에 SK 같은 경우는 원더랜드라고 해서 상당히 오픈해서 하고 있어서 LG나 삼성하고는 좀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CES에 가보신 분들은 이곳이 아주 익숙하실 텐데 바로 이곳이 핫 포토존이기 때문에 내년에 가셨을 때는 꼭 이곳에서 찍으시고, 저는 10년 동안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갈지는 모르지만 계속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한 6가지 주제 정도를 앞으로 남은 12분 안에 해야 된다는 이 놀라운 사실 간단히 하겠습니다. 사실 방송기자로서 1분 30초 안에 나라가 뒤집어진 일을 1분 30초 안에 담았기 때문에 저에게 12분이라는 시간은 대단히 긴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CES 혁신의 불꽃 100년의 역사. CES는 늘 숫자로 얘기합니다. 올해 강조한 건 100, 1924, 1967, 2015. 이 숫자의 의미를 늘 파악을 해야 됩니다. 올해는 100년입니다. 왜 갑자기 100년이었을까? 제가 지난 10년 동안 Igniting Innovation since 1920, 1924년 바로 웨스트홀로 가는 그 2층 복도에 제가 첫날 아무도 없을 때, 아직 설치도 안 됐을 때 처음으로 이 장소에 가서 봤는데, 그런 상황들을 보기도 하고, 또 CES가 이번에 처음으로 오피셜 마켓을 열어서 CES와 CTA로 각종 이런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만들면서 CES와 CTA라는 것이 얼마나 장사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고요. 왜 100년의 역사로가 있느냐? CES는 1967년 뉴욕에서 벌어진 2개 호텔을 빌려서 했던 게 제1회 CES입니다. 그런데 왜 24년인지를 잠깐 현장 리포트로 보시겠습니다. CES의 역사를 보여주는 바로 그 현장의 연대기를 이곳에 웨스트홀 복도에 지금 써놨는데요. 이렇게 전시장 규모에서 CES의 역사를 이렇게 보여주는 것을 크게 한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CES의 역사는 1967년 뉴욕에서 열렸지만 사실상 1924년 처음으로 이 제니스에서 라디오를 만든 이후부터 1924년부터 올해 2024년 100년의 역사를 이곳에 그 가전산업 그리고 CES의 역사로 확대하는 그런 첫 시도를 바로 이곳에서 보여주고 있다. 그것이 바로 CES를 주관하는 CTA의 자존심, 더 나아가서는 미국의 자부심을 이곳에서 볼 수 있다라는 걸 여기에서 여실히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라디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협회를 만들었을 때 그것이 바로 CTA의 전신이다. 이걸 강조를 했던 거죠. 뉴욕타임스에 제가 아카이브에 들어가 보면 1967년에 아메리카 호텔과 2개 호텔에 했을 때 당시에 가장 이 주된 기업은 일본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일본의 많은 전자회사들이 미국의 시장을 점령하고 있다라는 게 바로 이런 현장이었고요. 뉴욕타임스의 기사였는데 그 이후로 사실은 일본 기업은 올해 73개가 참여했지만 그건 나중에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100년의 역사를 CTA가 말하는 거에 앞서서 1899년에 프랑스의 화가인 장 마르크 꼬뜨가 말한 이 미래 세계, 그 당시에 화가들이 상상의 세계를 펼쳤던 미래의 세계를 보면 아직 비행기도 안 나왔던 시절에 드론, 그리고 이렇게 드론이나 이런 걸로 불을 끄는 장면들, 앞으로 2000년대에는 이렇게 우편 배달을 할 것이다. 심지어는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전쟁을 할 것이다. 이렇게 빔 프로젝트가 나올 것이고 이런 게 나올 것이고
이런 청소기가 나올 것이고 이런 기계, 건설 기계, 그다음에 자동 뭐 농기구 이런 사람이 타고 다니고 잠수함이 나오고 미용실의 이런 모습, 이게 바로 1890년대부터 1900년대 초에 나왔던 당시의 화가들의 상상이었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늘 대기업 강연이나 여러 군데서 얘기하면 앞으로 30년 뒤에 먹거리를 찾으려면 지금 공상 영화를 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1985년에 기획을 하고 1989년에 여러분이 영화관에서 보셨던 백 투 더 퓨처에 나오는 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1985년 영화 속에서 나왔던 그 장면이 30년이 바로 2015년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까 2015년에 CTA 측은 그 Someday is Today, 언젠가 상상으로 했던 그날이 오늘이다, 그 해의 주제였습니다. BMW. 그러면서 올해 사이버 트럭이 이렇게 현장에서 돌아다니는 모습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영화 속에서 오늘날 이 영화에서 현실화된 것은 32가지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사업가들 계시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의 먹거리를 뭘 고민하냐, 영화를 보십시오. 우리가 상상하던 바로 그날이 오늘이다라는 게 바로 2015년의 주제였다. 제가 BMW 타고 있죠. 두 번째, All Together All On. 올해 CES의 모든 산업 분야가 이 안에 녹아 있다라는 거고요. 늘 CES의 주제 자체는 변화입니다. 디지털의 전환, 팬데믹에 앞당긴 기술, 포스트 팬데믹, 작년엔 비이닛, IT에 빠져라, 뭐 이런 그곳에 빠져라라는 건데 올해는 All Together. 이 얘기는 뭐냐면 CES는 이미 전세 산업의 파괴, 혁신의 현장, 그리고 모두가 자기 동질의 것만 보는 것이 아닌 다른 산업의 분야를 볼 수 있다는 것이 CES의 대단히 큰 장점이고, 그 CES를 이끌고 있는 게리 샤피로가 유일하게 작년에 11월에 저희 한국에 왔었고, 정말 한국 기자에 굉장히 친화적이고 한국 기업을 대단히 좋아하죠. 왜냐하면 돈을 많이 내니까요. 이런 것들은 뭐 워낙 언론에서 많이 봤기 때문에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사실은 CES에 가면 사업하시는 분들은 무려 2만 5천 개 이상의 미디어 콘텐츠들이 1,600억 회의 노출을 보여진다라는 이 사실은 로컬에 머무는 기업이 글로벌한 기업으로 가는 데 있어서 하나의 기회의 창이 열려 있다. 미래로 가는 창이 열려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대기업들이 많이 참여하고 기조 연설들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 특히 오픈 기조 발제자로 뷰티테크의 이 바로 로레알 CEO가 왔었죠. 그리고 놀라운 장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AI-powered motion stabilizing makeup device. The ultimate ally that levels your motions and adjusts position in real time, every second. I enjoyed using the device. It wasn't lightweight, also very easy to use, and the grip was perfect. The device is really cool. I think it's very ergonomic. It moves where you want it to move. That makes it malleable and adapted to everybody's differences. Different people can use it with different abilities. We want to be part of the beauty world just as much as everyone else. Powered by advanced sensors and self-leveling hinge system made to constantly learn from your movements. 1909년에 생긴 로레알, 114년 된 로레알이 강조하는 것은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아름다움에 대한 추구, 그것을 태클하는 기술로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를 보여줬는데, 여러분이 우리 한국 기업들이 가장 약한 부분이 대기업을 제외하고 사실은 기회의 땅이 꼭 쉽게 얘기하면 비장애인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인간 안보, CES가 중시하는 어떤 인간 안보라든가 접근성,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 기업들이 참고할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월마트 같은 경우도 사실은 월마트나 잔디어나 많은 전통적 산업들은 어떻게 보면 1차 산업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정체성을 디지털 테크를 결합함으로써 1차 산업이 아닌 첨단의 산업으로 가는 현장들을 여러분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현대중공업이 왔었는데 뭐 여러 가지 HD 현대라든가 많은 곳들이 이렇게 와서 같이 했고, 대기업뿐만 아니고 현대 같은 경우는 이번에 현대자동차 뭐 얘기하시겠지만 너무나 수소 부분 같은 경우도 아직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가겠다. 환경보호. 그다음에 현대자동차가 이제는 이 소프트웨어 회사로 탈바꿈하겠다라는 것들을 강조하는 걸 볼 수 있었고, 삼성 역시도 AI가 모든 것들을 지배하는 사회다. 그리고 AI를 접목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강조를 했었죠. 다시 글로벌 기업들로 가면요. 작년에 마크 포드라고 하는 아주 베스트셀러 미래학자죠. 작년에 직접 제가 강연장에서 이 사람한테 들었던 건, 작년 CES에 제가 갔을 때는 불과 챗 GPT가 11월 30일 날 공개된 뒤 불과 한 달뿐이 안 됐었는데 그 연장에서 AI에 대한 많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AI는 앞으로 전기와 같이 산업용 전기가 없으면 모든 것이 안 되듯이 지배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1년이 되고 나서 올해 와서 첫 번째 한 얘기가 AI 어디 있지?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AI가 어디로 간 게 아니고 AI가 장착됐다는 걸 얘기하는 기업일수록 굉장히 촌스러운 겁니다. 이미 on-device AI, 거기 안에 이미 녹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단계를 과거에는 산업이 태어나서 넘어서는 데까지 일정한 시간이 걸렸다면 불과 서너 달 안에 산업의 트렌드가 바뀌는 현장들을 보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키워드로 보는 CES의 모든 역사들은 여기에 이번에 특히 이 통계를 보면 인공지능이 어디 있냐고 하지만 14,561개 전체 카테고리 중에 탑이 바로 인공지능 스타트업이 가장 많다는 거고요. 나중에 데이터를 보십시오. 그 다음에 그러면 하단에 있으면 인기가 없는 거냐? 아니라는 거죠. 이쪽에 그 양자 컴퓨터나 우주 기술이나 암호화폐나 이런 부분이 작년과 좀 다르다고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산업적으로는 현재보다도 앞으로 미래에 더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이다라는 부분을 이 고리를 보시게 되고, AI 부분은 제가 스킵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우리 김현수, 김일록 두 분께서 애널리스트께서 하실 거니까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올림픽만큼이나 국가들이 150개국들이 참여하는 이와 같은 곳에서 정말 코트라를 비롯한 많은 우리나라의 기관들이 참 애 많이 쓰신다. 그리고 그 수고에 대해서 저는 박수 한번 보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자 생활할 때보다 비수교국을 취재할 때 코트라에 참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번에 코트라와 일본의 제트로라는 두 기구가 같은 그 역할을 하는데, 우연히도 제가 제트로가 CES를 통틀어서 첫 행사, 첫날 7일날 미디어데이 전에 1시에 하는 그곳을 제가 가봤습니다. 이것은 코트라가 우리 업체 관계자를 모아놓고 여러 가지 서치를 하는 자리였고요. 이것은 바로 첫날, 그러니까 게리 샤피로 회장이 트렌드를 미디어들을 대상으로 그 발표하기 1시간 전에 일본 기업들의 스타트업 10개를 모아서 하는데요. 제가 이제 내년에는 조금 이런 식의,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하긴 하지만 그 코트라에서 한번 가장 먼저 이런 그 언론과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것은 굉장히 주목도 면에서 저는 참고할 만한 사항이다라는 점을 좀 팁으로 한번 드리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스타트업들에 대해서는 CTA 측에서 참 많은 것들을 했지만 제가 꼽은 것 중에 하나는 이 갱스터스라고 이 2명의 청년이 스타트업인데 한 명은 젊은 친구는 어머니가, 한 명은 아버지가 휠체어를 타는 장애를 갑자기 얻게 되면서 과연 이 휠체어를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근력이나 어머니의 근력을 밖에 나가지 않더라도 할까 해서
바로 게임으로 했는데 이게 굉장히 많은 관심을 얻었고요. 그 다음에 뭐 한국 기업들의 이런 여건, 그 다음에 입기를 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드론 축구라고 혹시 이걸 한번 보시면은요, 우리가 산업에 있어서 미국이나 많은 글로벌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요, 하나의 산업이 엔터테인먼트나 레저와 결합하면 폭발적 힘을 발휘합니다. 전주의 캠틱이라는 곳에서 사실 드론이라는 산업을 하나의 레저와 스포츠로 만들었는데요. 이게 굉장히 전시관에서 주목도가 됐고 내년에 드론 월드컵을 아마 전주에서 한다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반응을 보니까 CES 측에서 이와 같은 산업을 엔터테인먼트와 콘텐츠로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한국의 위 로보틱스 같은 경우나 이런 마음 AI 같은 경우 이 엑소스켈레톤 기본의 힘을 더 증가시켜주는 그런 장치들이 앞으로 더 될 수밖에 없다. 왜? 사람의 생명은 연장되는데 자신의 파워가 약해지는 것을 보충해주는 이 시장이 굉장히 넓어질 것이다라는 거고요. 미드바르라고 하는 대구에서 나온 이곳은 바로 그 에드벌룬처럼 뛰어서 그 안에서 식물 재배를 하는. 그래서 이 자세한 그 트렌드는 나중에 여기에 찍어 보시면 알겠고요. 자, 그렇다면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내년 CES 2025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이미 CES에 제가 놀라운 점은 늘 그날 마지막 날 9, 10, 11, 12 자정이 지나면 홈페이지가 바로 바뀝니다. 2025년 홈페이지로 바로 바뀌어요. 저는 그 현장을 계속 보면서 참 미국이 이 친구들이 참 사업적 수완이 대단하구나라는 걸 느끼고요. 왜 CES인가? 이번에 가신 분들 스피어라고 하는 바로 이 엄청난 3조를 들인 360도 원형 LED로 만든 이곳을 아마 구경하신 분들도 계시고 마지막으로 이것을 제가 보여드리면서 제가 직접 찍은 겁니다. 못 보신 분들이 있으시면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무대의 의자가 흔들리면서 지구가 저희에게 다가옵니다. 이게 360도에서 자기한테 비명들이 나옵니다. 이제. 저는 미국이 CES가 흔히 우리 다들 가면 인터넷 속도도 느리고 와이파이가 우리나라가 빨라서 최고야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인터넷 속도가 빠른 것이 IT의 힘이고 그 나라의 기술력의 힘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스피어를 관람하면서 무려 3조 원을 투자해서 저 상상의 날개를 펴고 지구를 전체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 미국의 오만함도 있지만 그들의 자신감과 저처럼 3조 원을 들여서 이런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이들의 힘이 바로 CES 현장에 있고 CTA 현장에 바로 있다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리면서 만약 CES를 참가해보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또 그곳에 주저했다면 저는 이 장면을 보시면서 도전하신다면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정말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이미 여러 가지 보고서들이 여기 있어서 제가 제 링크에 모두 다 나왔기 때문에 제가 못다한 얘기는 이곳에 QR코드를 찍으셔서 보시면 다 모아뒀다. 이번 CES와 관련한 공개된 자료들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민경정 교수님께서 정말 의미 있는 강연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 CES는 정말 규모도 크고
참가자도 워낙 많습니다. 그런데다가 이 분야가 정말 아까 표로 보신 것처럼 다양하게 세분화가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파악하기가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오늘 교수님의 강연 덕분에 이번 전시 준비 과정에서부터 그 결과물까지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참가를 원하시는 분들께는 CES 접근할 때 이 CES가 주목하고 있는 이 인간 안보나 접근성에 대한 것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조언도 해주셨고요. 또 코트라와 같이 이 스타트업 중소기업들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기관들을 위한 제언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명확한 리뷰를 해주신 민경준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강연 고맙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는 하나증권 애널리스트 분들과 함께 CES 2024의 핵심 분야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CES는 AI로 시작해서 AI로 끝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먼저 김로코 애널리스트와 함께 AI 반도체 가전 트렌드 및 글로벌 기업 동향을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로코 애널리스트님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전에 소개받은 하나증권 리서치센터에서 반도체 및 전기전자 담당하고 있는 김로코 애널리스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는 이번에 그 코트라와 함께 CES 2024 행사를 참여해서 다녀왔고요. 사실 저희가 거의 매년 CES에 이제 참석하고 있었는데 올해는 이제 좋은 기회가 돼서 코트라와 함께 했고요. 함께 하면서 저희가 원래 접근했었던 방식들, 아무래도 이제 저희도 애널리스트다 보니까 그 금융시장 안에서 주식시장 안에서 이런 CES 행사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주식시장으로 해석하고 그리고 트렌드가 바뀌어야 저희 업체들이나 기업들의 어떤 주가 움직임이나 실적 움직임도 달라질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많이 하면서 이번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한국관이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2부에서 저희 조 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실 거기 때문에 저희는 글로벌 업체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이런 테마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떠한 시사점을 갖고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지 이런 쪽에 조금 더 포커싱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AI에 대한 부분들, 아무래도 올해는 특히 온디바이스 AI라는 부분들을 주목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작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챗GPT라는 생성형 AI 서비스를 들고 나왔고 정말로 이제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키면서 메타나 그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글로벌 업체들이 생성형 AI를 위한 어떤 그 정보나 데이터들을 축적하기 위한 준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어느 정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엔비디아라는 업체가 작년에 뭐 주가가 막 6배, 7배씩 오르는 배경에도 이 생성형 AI를 준비하기 위해서 데이터 센터를 돌리기 위한 그런 최적의 솔루션, 그래픽카드 솔루션을 엔비디아가 제공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주목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많이 쌓고 축적하고 많이 이제 갖고 있는 이 데이터들을 실제로 소비자들, 우리 입장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가 사실은 결국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온디바이스 AI가 갖고 있는 의미는 각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데이터들을 실제로 우리가 AI로 활용할 수 있는 뭐 스마트폰, PC, 노트북 다 갖고 계신데 이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결국 저희가 AI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서버나 이런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접근하는 방식도 있지만 이 디바이스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이 온디바이스 AI가 갖고 있는 길,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한 시사점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기조연설 중에 그 인텔 CEO와 퀄컴 CEO가 얘기한 부분들이 좀 와닿아서 이런 부분들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일단 그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의구심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뭐 챗GPT나 이런 소프트웨어나 앱 통해서 그냥 거기서 돌리면 되는데 그걸 굳이 디바이스 안에 집어넣어서 굳이 구현을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분명 의구점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당위성이나 방향성에 대해서 그나마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인텔과 퀄컴이 가장 많이 잘 설명을 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일단 온디바이스 AI는 IT 하드웨어 업체 입장에서는 당연히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 왜냐하면 스마트폰이 됐건 PC가 됐건 TV가 됐건 지금 저희가 B2C에 노출되어 있는 IT 제품들은 전부 다 성숙기에 접어들어 있는 디바이스들이에요. 바꿔 말씀드리면 출하량의 그로스나 성장률이 굉장히 제한적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매년 3%에서 5%의 증감이 반복되는 10month 출하량 기준으로는 굉장히 제한되어 있는 시장입니다. 그럼 그 제한되어 있는 시장에서 밸류를 만들어내려면 결국 가격을 올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의 원가 비중을 내가 차지할 수 있게 올려나가야 되거든요. 그러한 차원에서 온디바이스 AI가 갖고 있는 의미는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IT 하드웨어 업체들 입장에선 온디바이스 AI에 당연히 방향성을 갖고 투자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은 IT 하드웨어 업체 입장에서 오케이입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건 하드웨어 업체들 입장이고 실제 소비자 업체들이 해당 기능을 얼마만큼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퀘스천 마크는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지금부터 이제 두 업체의 예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째, 인텔 같은 경우에는 온 디바이스, 그러니까 엣지 디바이스, 엣지라고도 표현하죠. 엣지 AI의 당위성을 세 가지, 기존에 갖고 있는 AI의 세 가지 한계로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데이터가 중앙 서버를 결국 왕복하면서 드는 이 시간과 비용이라는 것들이 존재한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생성형 AI 사용을 하려면 저희가 결국은 PC나 스마트폰을 활용할 텐데, 우리는 이미 PC랑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데 별도의 챗GPT나 이런 것들 소프트웨어와 구독이나 이런 비용을 또 따로 들여야 된다는 거죠. 근데 앞으로는 그러지 말고 그냥 PC랑 TV를 사면 그 안에서 이미 생성형 AI를 구현할 수 있게끔 만들면 경제적 비용도 세이브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전송하면서 정보의 유출, 그리고 이제 법적 문제 발생 가능성, 이런 점들을 고려해 봤을 때 온디바이스 AI가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훨씬 더 편안하고 접근성이 쉬운 디바이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자기네들은 AI가 많이 발전되고 상향된 CPU를 적극적으로 출시하겠다라는 이제 의견을 피력한 거죠. 그리고 이제 퀄컴 같은 경우에는 인텔이 PC용 CPU를 만드는 업체라면, 퀄컴은 지금 쓰고 계신 스마트폰의 AP, 스마트폰의 두뇌를 이제 주로 담당하는 업체인데, 이 업체도 마찬가지로 결국은 이 모바일 운영 체제와 기기랑 생성형 AI가 얼마만큼 일치화되는 거지, 이 일치화가 되어야 결국은 내 기준으로 봤을 때 생성형 AI를 가장 적극적으로 편안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별도의 앱으로 실행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접근 권한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내 단말기를 내가 직접 쓰면 완전히 나한테 최적화된 나의 모든 행동 데이터가 자연스럽게 데이터화돼서 학습이 된 상태에서 내가 굳이 행동하지 않아도 나에게 어떤 행동을 먼저 제안해 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가능한 생성형 AI가 결국은 온디바이스 AI의 핵심이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이 부분들은 분명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조금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번 CES를 관통하는 AI, 특히 온디바이스 AI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이고, 이런 방향을 갖고 반도체 업체들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와 상응해서 관련된 하드웨어 업체들이 모두가 움직이겠죠. 일례로 어저께 이제 언팩으로 공개된 갤럭시 S24 같은 경우에도 퀄컴과 구글과 협업해서 AI 기능을 한 단계 강화시킨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이 좋은 한 예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반도체적인 접근 말고 우리 입장에서 실제로 가전과 스마트폰 쪽
에서의 접근 방식. 그러니까 사실 CE쇼는 앞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가전쇼의 스타트였거든요. 그래서 사실 가전 업체들도 많이 참여하고 있고 스마트홈이 항상 매년 그 한 테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AI를 접목한 스마트홈 이런 것들은 원래부터 많이 언급이 됐었어요. 근데 이번에 그 주목할 만한 부분들은 생성형 AI가 기존 대비 강범위의 기기들한테서 학습이 된다는 거죠. TV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뭐 냉장고, 세탁기 모든 것들이 함께 소비자의 그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유저들의 학습 패턴을 학습하고 생활 패턴을 학습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서로 공유합니다. 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서로 공유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서로 공유하면서 생기는 보안이나 이런 것들도 중요해지겠죠. 그래서 삼성전자랑 LG전자가 이번에 기조 연설을 하면서 삼성전자의 녹스나 그리고 LG전자의 실드 같은 보안 솔루션을 강화한 것도 앞서 말씀드린 인텔의 세 번째 이유랑도 접목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보안도 필수적으로 강화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을 강조한 부분들이 의미가 있었다고 보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보고 있는 거는 이런 다양한 기기들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뭐냐에 대한 고민들도 항상 있거든요. 항상 CE쇼를 가면 스마트홈이라는 컨셉은 항상 나옵니다. 근데 허브 역할은 누가 할 거냐에 대한 고민들도 항상 있어요. TV가 할 거냐, 뭐가 할 거냐. 근데 이번에도 삼성전자, LG전자는 한 가지 예를 좀 들긴 했죠. 홈 허브 역할로 할 수 있는 AI 그 비서들, 로봇 비서들, 뭐 삼성전자의 볼리라든가 아니면 LG전자가 들고 나온 그 귀여운 그 두발 로봇 이런 것들이 이제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예시로 보여드리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핵심은 정보들이 다양한 기기를 통해서 학습되고 있고 결국은 하나의 솔루션으로 모여질 거고 이거를 위해서는 보안도 강화돼야 된다는 게 핵심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저희가 이런 데이터 자료 이런 사진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들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런 것들을 다 뒷받침하기 위한 그런 자료들이고 저희가 갖고 있는 큰 두 가지 핵심 IT 쪽이나 반도체 쪽에서의 핵심 그 시사점은 이 정도로 정리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증권 애널리스트이신 김노코 애널리스트께서 또 AI에 대한 이야기 짧지만 또 명확하게 또 전달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지난 2023년 이 올해 AI만큼이나 큰 주목을 받았었던 모빌리티 분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이번에는 이 김현수 애널리스트와 함께 모빌리티 패러다임, 자율주행, 그리고 전기차 트렌드 및 글로벌 기업 동향을 더욱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현수 애널리스트님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모빌리티 쪽을 좀 설명드릴 김현수라고 합니다. 그 앞부분 다시 좀 복기를 하면서 다시 모빌리티로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저희 CES가 앞에서도 많이 말씀 주셨다시피 과거에는 이제 가전쇼로 시작을 했죠. 최근 10년간 주요 프로덕트들을 보면은 그 흐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2010년대 초반, 그러니까 14년 전 정도만 하더라도 그때 처음 이제 부각이 됐던 게 이제 3D TV, 그리고 이제 태블릿 PC. 2011년에 CES 때의 화두는 태블릿이었고요. 그리고 2012년에 OLED TV, 그리고 2013년부터 이게 자동차, 모빌리티 관련된 키워드들이 저희 CES에 편입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때도 이제 아주 막 전면에 들어서지는 못했는데 확실히 2010년대 중반 들어서면서 이제 모빌리티 영역을 CES에서 계속해서 다루게 되죠. 2015년에 드론이 들어오고 2016년에 이제 전기차 키워드가 CES의 핵심 키워드였고요. 2018년에는 이 E-팔레트라고 하는, 그러니까 일종의 지금 얘기하는 뭐 PBV나 SDV와 비슷한 개념이죠. 그러니까 자동차가 이제 좀 개념이 바뀌는 그런 모습들이었고요. 그리고 자율주행 전기차, 그리고 작년에는 CES의 주인공이 자율주행 트랙터 기업인 존디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 10년간 가전쇼에 좀 더 국한됐었던 이 행사의 그 뭐랄까요, 성격이
이제 모빌리티 이 쪽으로 크게 확장이 되어 왔었고, 그러면서 이제 요즘은 이 CES를 베가스 오토쇼라고도 표현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이번에도 쉽게 크게 느껴졌었고요. 특히나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모빌리티 산업을 볼 때 좀 더 주목을 했었던 건 요 첫 번째 줄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AI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AI라고 하는 것이 부각이 되는 건 단순히 AI 그 자체가 아니라 생성형 AI죠. 그러니까 AI를 가지고 뭔가 새로운 컨텐츠를 창출하는 생성형 AI에 대해서 다들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저희가 주목을 했었던 것은 그러면 이 생성형 AI를 가지고 어떤 새로운 컨텐츠를 창출해내느냐, 특히나 저희 모빌리티 쪽에서 어떤 컨텐츠를 창출해내느냐에 좀 더 이제 집중을 해서 분석을 하였고요. 세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작년에도 사실 그런 키워드에 부합했었던 것입니다. 작년에 오른쪽 그림에 나와 있는 존디어, 자율주행 트랙터 기업이죠. 그러니까 이 농기계 관련된 기업이 CES에서 사상 처음으로 기조 연설을 했었던 게 작년에 상당히 부각이 됐었는데요. 단순히 그거 자체만으로 작년에 주인공이 됐었던 것이 아니라 이 자율주행 기술을 가지고 모빌리티 영역에서, 그리고 특히나 이제 이 식량 안보 위기가 작년에는 크게 부각이 됐었던 바가 있는데, 그때 이 마침 대안을 제시했던 것이 잘 들어맞았던 것처럼 올해도 그런 부분들을 주목하면서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모빌리티 쪽에서 어떤 부분들이 실제 부각이 됐는지 좀 살펴보면요. 저희가 일단은 그 뒤에는 좀 제품군 8가지 이 메시지를 말씀드리고, 앞부분에서는 그 전에 그 제품군들이 왜 나왔는지 그 배경이 되는 핵심 메시지 4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스들도 많이 갔는데, 그러니까 아까 뭐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이 제품군들이 전시가 되어 있는 부스도 많이 갔는데, 그 전에 그들이 이제 막 논의를 하는, 디스커션하는 패널 세션도 많이 들어갔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이 이런 뭘 고민하고 있는가,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거기에 뭐 어디서 많이 오냐면 기업에서는 뭐 많이 오고요, 말할 것도 없고, 기업에서 당연히 많이 오고, 정부 관계자들도 오고요, 언론사에서도 오고, 뭐 각종 시장 조사기관들에서 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나와서 뭐 여기 같은 이제 자리 만들어 놓고 이제 디스커션 하는 자리인데, 거기에서 저희가 느낄 수 있었던 핵심 메시지는 4가지였습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 전동화인데요. 그러니까 미래가 전기차 시대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는 확실히 이견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6, 7년 전만 하더라도 전기차 시대가 정말 올 거냐, 요거 가지고도 많이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전기차는 그냥 정해진 미래고, 그거 가지고 이제 논의를 하고 있었죠. 다만 이제는 거기에서 조금 더 들어가서 그 속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뭐 최근에 그 저희가 분석하는 뭐 2차 전지 섹터도 마찬가지고, 주가 흐름 보시면 아시다시피 엄청나게 상승을 했잖아요. 뭐 100배씩 오른 기업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실제 우리의 그런 기대치를 반영하고 있는 거죠. 엄청나게 빠르게 전기차 시대가 올 거다. 근데 이제 그들이 얘기하는 건 요 3번째 줄에 나와 있는 텍스트처럼,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제시하는 게 2032년 기준 순수 전기차 침투율 67%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순수 전기차 침투율이 7%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8년 사이에 10배 정도 상승한다라는 건데, 이 목표에 대해서는 다들 의구심을 좀 갖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미국 딜러 협회장이 표현했던 바에 의하면 이 행사장에 있는 미국인 어느 누구도 이 목표가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은 알고 있지 않느냐, 이런 표현들을 하였고요. 다만 그 분도 역시 전기차 시대 당연히 올 건데, 지금 미국 행정부가 전제하고 있는 이런 숫자는 너무 과도하다,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기류가 있었습니다. 근거로는 여기 왼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동차 기업들의 전기차 부문 적자, 지금 포드가 연간 한 13조 원 정도 순이익이 나는 회사거든요. 연간 이제 흑자가 13조 원 나는 회사인데, 작년에 전기차로만 6조 원 정도 적자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안 했으면 거의 20조 가까이 벌었던 회사인데 13조 번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누적이 되어 가는 과정에서 자동차 기업들이 마냥 전기차에 드라이브를 걸기 어렵다라는 것과,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신차 판매량이 연간 1,700만 대인데 중고차만 4천만 대 팔리는 중고차 시장이 엄청나게 큰 시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차 구매할 때 본인들 차량의 중고차 밸류를 같이 고려하고 구매를 하는데, 지금 테슬라를 포함해서 중고 전기차 가격의 하락폭이 미국에서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만, 이 배터리 교체 비용이라든지 부품 교체 비용이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미국 보면 그 렌트카 업체인 허츠가 테슬라 구매했다가 지금 다시 리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수치가 좀 과도하다라는 기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슈는
전동화 그 자체는 정해져 있다. 다만 속도 조절은 필요하다라는 의견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충전 인프라입니다. 그 첫 번째 줄에 나온 대로 너무 이제 멀리 안 간다라는 거죠. 멀리 가기도 어렵고 멀리 가려면 충전을 자주 해야 되는데 충전 인프라가 부족하다라는 기류들이 강하게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결국은 기업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뭐에서 불편함을 느끼는가를 잘 볼 필요가 있는데, 이게 주행 거리가 너무 짧다, 그리고 충전 인프라가 부족하다라는 니즈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전기차 오너들의 연평균 주행 거리가 7,000마일 정도로 나오고 있어요. 지금 미국 서베이를 해보면 7,000마일이니까 대략 한 10,000km 좀 넘어가는 거죠.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주행 거리가 상당히 길기 때문에 멀리 많이 가죠. 그러다 보니까 내연기관 소유자들, 그러니까 일반적인 자동차 소유자들의 연평균 주행 거리는 거의 연간 한 17,000km에서 18,000km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 전기차 구매하는 사람들과 내연기관차 구매하는 사람들이 뭐 경제 권역이 달려서가 아니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계가 좀 있기 때문입니다. 전기차는 주행 거리의 한계도 있고, 그리고 충전 인프라도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충전 인프라에 대한 논의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그 기류를 느낄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전기차 구매자들의 이런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신차 구매를 이제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특히 이제 미국 내에 이 충전 시설 중에 불량률이 21% 정도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전기차 오너들은 충전하러 가는 게 러시안 룰렛 하러 가는 것과 같다라는 표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개선해야 된다라는 니즈가 있었고, 그게 뒤에 말씀드릴 이런 핵심 부품들로 연결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메시지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자동차가 이제 전동화, 그러니까 전동화는 저희가 깔고 가는 거잖아요. 이제 내연기관차, 엔진 차는 이제 장기적으로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동차의 정체성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는 그동안 엔진을 뭘 쓰느냐, 변속기를 뭘 쓰느냐 가지고 우리가 좋은 차, 조금 그래도 뭐 대중적인 차, 이거를 구분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메르세데스 벤츠나 혹은 그거보다 좀 뭐 저렴한 자동차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차별화를 만드는 요소들은 사실 지금 자동차 시대에는 엔진이 가장 중요한 요소잖아요. 근데 전기차로 넘어가면 엔진 사라지고 변속기도 다 전장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의 정체성이 이제 소프트웨어에서 갈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소프트웨어를 쓰느냐, 이거 가지고 자동차의 정체성이 결정이 되고, 그리고 PBV,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내느냐, 이거에 따라서 자동차의 정체성이 바뀌기 때문에 이 모빌리티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새로운 밸류들이 확장되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서 이제 연장되어서 이제 자율주행 기술로 넘어가는 것이죠. 뭐 자율주행 기술은 뭐 너무나 당연한 기술이기 때문에 뭐 굳이 더 설명드릴 것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여기 세 번째 줄에 나와 있는 표현, 그러니까 자동차가 이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이 되고, 즉 이전에는 그냥 움직이는 어떤 이동 수단이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움직이는 자동차, 컴퓨터 온 휠, 움직이는 스마트폰이 되어가는 과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율주행 레벨이 상승하는 과정, 그런 과정에서 자동차 산업이 갖고 있는 밸류의 풀이 확장되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냥 자동차는 이동 수단이죠. 근데 이제는 그 안에서 너무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소프트웨어 통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 레벨이 상승하면 우리가 자동차 안에서 이제 시간 가치를 얻게 되죠. 그러니까 시간이 이제 창출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운전 안 해도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계속 확장되고, 그거를 그들은 이제 밸류 풀이 확장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네 가지 이 핵심 메시지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코어 프로덕트군을 8개로 구분을 했거든요. 먼저 이제 자율주행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자율주행은 이제 아주 가까운 기술은 아니죠. 아직은 갈 길이 멀다라는 것을 아직도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만 뭐 모빌아이를 포함해서 거기 이제 엔비디아의 지원을 받는 여러 가지 스타트업들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기술 개발을 이어나가는 모습들이었고요. 여기서 좀 이제 얻을 수 있는 함의는 두 가지인데, 자율주행 센서와 카메라를 계속해서 모빌아이가 늘려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파생되는 뭐 센서나 카메라 탑재하는 기업들의 기회 요인도 계속해서 늘어날 거다라는 것이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메시지는 아주 뭐 큰 기업인 엔비디아의 지원을 받는 스타트업 개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생태계가 워낙 중요하고 워낙 커져 나갈 것이기 때문에 엔비디아 역시도 혼자 다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들이 지원하는 스타트업들이 늘어나고 있었고, 이런 비슷한 비즈니스 모델이 한국에서도 계속해서 확장될 거다. 이게 한국의 작은 혁신 기업들에게도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코어 프로덕트는 OS입니다. 그러니까 운영 체제죠. 그러니까 이게 자동차가 이제 움직이는 컴퓨터, 움직이는 스마트폰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이제 전자기기니까 그리고 이제 IT 기기니까 운영 체제가 필요하죠. 스마트폰 처음 열릴 때 삼성이 자체 OS 하려고 했었죠. 기억하시겠지만 바다라는 OS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사라졌죠. 지금 다 안드로이드화 되었습니다. 자동차도 이제 그 변화가 이제 막 시작되는 초기 단계예요. 메르세데스가 그래서 그러니까 일종의 이게 이제 바다가 될지 아니면 안드로이드가 될지 아직은 모르겠지만 메르세데스가 자체 OS를 만들었습니다. 자체 MB-OS라고 하는 이게 이제 메르세데스 벤츠 OS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 벤츠가 전장화되고 뭐 이미 되고 있지만 계속해서 전장화되는 과정에서 자체적인 OS를 우리는 만들겠다라고 이제 화두를 던진 거고요. 반면에 안드로이드 체제 하에서 우리가 이제 OS를 확장해 나가겠다 이런 기업들도 눈여겨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줄과 세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발텍이라고 하는 이제 미국 기업이 있었는데요. 여기는 일단은 자동차 시장이 이제 자율주행이 계속해서 보편화되고 전장화되는 과정에서 OS는 안드로이드가 재편할 거다. 안드로이드 진영이 이긴다. 그러니까 구글이 먹는다. 이거는 전제로 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소프트웨어 만들겠다. 이런 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기업에서 많이 오셨을 텐데 줄 어디 서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지는 것 같고요. 근데 이거는 워낙 지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어디에다 뭐 베팅을 한다라기보다는 일단은 그 구도 자체는 머릿속에 넣어두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 기업들 중에서도 자체적인 OS를 개발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있고 혹은 안드로이드 진영에 우리가 편입을 하겠다. 혹은 안드로이드와 협력을 하겠다. 이런 진영들이 있다. 이런 흐름들이 지금 나뉘고 있다. 이런 구도는 머릿속에 넣어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SDV, PBV인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자동차가 전동화되면, 그러니까 내연기관차에서 이제 전기차가 되면 이제는 하드웨어 차별성이 너무 떨어집니다. 지금 사실 베트남이 국력이 굉장히 강한 국가죠. 베트남 강한 국가인데 다만 사실 제조업 베이스는 굉장히 약해요. 그런데 빈페스트라고 하는 전기차 기업이 미국 나스닥에 상장을 해서 엄청난 시가총액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에서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자동차 산업에서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게 성립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현대차, 뭐 메르세데스 엄청난 역사를 가지고 제조업 역량을 가지고 자동차를 만드는 기업들입니다. 그런데 전기차로 넘어오게 되면 그게 성립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기업들이 막 들어올 수 있을 정도로 하드웨어의 어떤 제조 해자가 사실 굉장히 얕아집니다. 진입 장벽이 낮아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은 결국 이제 소프트웨어 가지고 경쟁을 해야 되고.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OS 가지고 경쟁을 해야 되는 시장이 된다라는 건데 이런 차별화의 중요성이 부각이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는 다른 기업들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다른 영역에 있는 통신 기업들이 들어옵니다. 블랙베리 다들 익숙하신 뭐 스마트폰 휴대폰 만들던 기업이었죠. 스마트폰 못 만들어서 이제 페이드아웃 됐죠. 근데 지금 여기가 이제 자동차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여기 왼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본인들이 이제 페이 시스템, 자동차 안에서 새로운 이제 페이 수요가 늘어날 텐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거버넌스를 주겠다라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마존도 마찬가지예요. 아마존은 우리가 잘 아는 인터넷 기업이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없군요. 그동안은 잘 우리가 못 느꼈지만 아마존은 글로벌 모든 자동차 회사들을 다 고객사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런 협력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고 자동차 기업들은 소프트웨어 역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인터넷 기업들이라든지 혹은 통신 기업들과 협력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PBV, 목적별 PBV도 이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런 모든 흐름들, 자율주행이든 전기차든 이런 모든 흐름들이 이제 지속되는 과정에서 전장 부품 수요는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충전인데요. 이제 충전 인프라 구축에 대한 니즈가 정말 강하게 느껴지고요. 그리고 좀 더 안정화된 충전 인프라 구축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강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충전 시장은 크게 두 개로 나뉘거든요. 상업용 시장,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주유소, 상업용 주유소죠. 그리고 이제 홈 차저입니다. 그러니까 전기차는 이제 향후에 집에서 좀 충전하고자 하는 니즈가 있을 거기 때문에 이제 홈 차저 시장이 커지는데 어차피 상업용은 이런 이제 좀 중견 기업들이나 스타트업들이 들어갈 수는 없죠. 여기는 거의 쉽게 말해서 이제 땅 장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주유소들 보면 아주 핵심 요충지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이제 부동산에 대한 이제 접근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이런 혁신 기업들, 작은 기업들이 들어가기는 어렵고 대신에 여기 나와 있는 뭐 모트렉스 한국 기업인데요. 이제 홈 차저 시장에 주로 이제 이런 기업들은 좀 초점을 맞추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는 공간인데요. 시간이 지나서 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이 공간은 좀 더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걸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 레벨이 상승하면 우리가 자동차 안에서 시간 가치를 획득하니까 시간을 어떻게 쓸 거냐 이 고민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전동화되는 과정에서 자동차의 하드웨어 차별성이 떨어지니까 뭘 갖다 차별화시킬 거냐 이거를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비즈니스 모델이 새롭게 생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두 번째 줄에 나와 있는 차량용 디스플레이가 그렇습니다. LG 디스플레이나 BOE가
그리고 이제 그 메르세데스 아까 그 잠깐 영상에도 나온 것 같은데 지금 자동차 업체들이 내부에 뭔가 차별화를 만들기 위해서 디스플레이를 엄청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엔진 갖다가 어차피 빈페스트나 메르세데스나 차별화가 안 된다라는 거죠. 어차피 전기차니까. 전기차는 일단 엄청 잘 나갑니다. 그냥 밟으면 바로 튀어나가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스포츠카보다도 제로백이 빨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 좋아요. 그런데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차별화 요소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디스플레이 가지고 뭔가 이제 차별화 요소를 만드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그나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차 부품 만드는 기업이죠. 근데 이제 전장화되는 과정에서 배터리 두께가 계속해서 두꺼워지니까 자동차 내부의 공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니즈를 이제 자동차 기업들이 이것 좀 어떻게 안 되겠느냐 요청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내부의 공간을 좀 더 늘려주기 위해서 배터리 바로 위에 레일을 깔아서 그 위에 시트를 만드는 셀 투 시트라고 그들은 표현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차량 내 공간 부족 문제가 조금씩 생기고 있기 때문에 배터리 두께가 두꺼워지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 달라고 하는 니즈들이 이제 기업 단에서 생기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 줘야 되는 이제 모습들이 좀 더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7번째는 수소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전기차는 이제 일반 승용차 시장이고 상용차 여기 나와 있는 트럭 같은 경우는 확실히 이 수소가 유리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이런 트럭들은 말 그대로 이제 수송용이잖아요. 수송용은 무게가 가벼워야죠. 근데 이제 배터리는 사실 무거운 게 사실이고 그래서 이게 그 뭐 1톤짜리 혹은 뭐 5톤짜리 트럭이 가는데 배터리 용량이 거의 뭐 몇백 킬로 된다. 이건 이제 애초에 수송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훨씬 더 가벼운 수소가 들어가기가 용이합니다. 대신에 이제 수소차가 많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충전 인프라 구축이 많이 돈이 들어서인데 수소차는 수송용은 어차피 특정 스팟만 가서 충전을 하면 되니까 충전 인프라를 덜 구축해도 되겠죠. 그래서 확실히 저희가 느꼈던 거는 여기 파카르는 다 트럭 기업이거든요. 그리고 현대차나 보쉬도 주로 상용차, 그러니까 수송용 대형 트럭이죠. 이쪽에 이제 수소 기술을 접목시키고자 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마지막인데요. 마지막은 이제 항공입니다. 이건 조금 더 먼 미래 기술이긴 하겠지만 큰 기업들이 다 여기에 한 축을 두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현대차는 이제 미국의 UAM 법인을 슈퍼널이라고 하고 이제 네이밍을 해서 별도로 갖고 있는데 수직 이착륙 모델이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선보이고 있고요. 샤오펑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의 전기차 기업이죠. 그러니까 아까 그 민 교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100년 전의 미래의 모습 이미 이제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이죠. 미쓰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이런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고 여기에서 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파생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요건데요. 전동화, 웃고다. 전기차는 반드시 옵니다. 전기차로 가는데 다만 그들의 문제의식은 우리가 너무 앞서 나간 것은 아닐까에 대한 문제의식들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모빌리티의 밸류풀이 확장되고 있다. 자동차의 개념 자체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기회가 창출되고 있다. 다만 차별화 요소가 정말 줄어드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그 차별화 요소를 발굴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차별화 노력이 부각되고 있다라는 것이 저희 산업의 시사점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를 이 모빌리티에 관련된 분야 이야기로 김현수 애널리스트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CES 2023과 더불어서 CES 2024까지 정말 핫한 키워드들인 이 AI와 또 모빌리티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볼 수가 있었는데요. 자, 지금 무대에 자리가 세팅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 함께하신 조금 전 함께하신 분들을 무대로 모셔서 패널 토론과 함께 Q&A 시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가 준비되면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동안 CES를 주목해 오신 여러분들께서 아마도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작년이랑 올해는 어떤 게 달라졌을까? 또 발표해서 함께 만나보실 수가 있었는데요. 자, 조금 전 발표를 해 주셨던 이 민경준 교수님, 네, 그리고 김노코 애널리스트님, 김현수 애널리스트님 세 분 모시겠고요. 그리고 이번 패널 토론에 코트라의 조일규 팀장님께서 토론 사회자로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자, 네 분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자, 무대 자리해 주셨는데요. 마이크 팀장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코트라 해외 전시팀의 조일규 팀장입니다. 오늘 정말 그 멋진 강연 잘 들었고요. 역시 이제 저는 뭐 이번에 갔다 온 게 첫 번째 경험이었는데 N년 차 이 참관객들의 어떤 그런 어떤 관록 같은 것도 많이 볼 수 있었고요. 또 이제 분야별 섹터별로 이렇게 공부를 하고 계시고 또 이제 연구를 하고 계신 어떤 그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깊이 있는 분석도 잘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저희가 또 전시 분야 쪽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게 제일 또 궁금하더라고요. CES가 사실 굉장히 날로 번창하고 있는데요. 사실 예전에는 세빗도 있었고 또 요즘에는 모빌리티 전시회가 개최되던 것들이 점점점 이제 사그라든다든지 아예 이제 다시 열리지 못한다든지 코로나 이후에 이런 트렌드가 굉장히 강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CES가 핫한지 한번 어떤 원인이 있는 건지 한번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얘기할까요? 처음 오신 분들은 코엑스와 뭐가 다르냐라는 얘기를 첫 번째 얘기합니다. 그런데 코엑스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코엑스나 일산 킨텍스를 가보면 관련 산업 분야의 동질화된 산업 전시회입니다. 근데 CES는 완벽하게 다른 업체들이 남의 산업의 트렌드를 볼 수 있고 내 산업에 어떻게 융합시킬 수 있는가를 볼 수 있는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첫 번째 큰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저도 좀 비슷한 생각인데요. 말씀 주셨던 것처럼 너무 많은 다양한 산업의 업체들이 같이 참여하고 있는 박람회이기도 하고, 그리고 처음에 뭐 계속 오늘 반복되는 말이지만 가전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정말 다양한 산업군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리고 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래도 연초 한 해를 여는 거기 때문에 또 뜻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 증권사에서도 다른 전시회는 안 가도 CES만큼은 꼭 챙겨가고 있는 것들도 아마 이러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참여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그리고 혹시 그 이제 어떤 그 라스베가스도 이제 실리콘밸리의 어떤 영향권 안에 있는 것처럼 어떤 그 든든한 어떤 이제 돈줄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스타트업들을 지원하는 그런 부분하고 금융과의 연계는 혹시 없나요? 그 제가 이번에 JB 금융지주와 그 회장님과 그다음에 전북은행, 광주은행 27명을 해마다 제가 2년간 특강을 해주다 보니까 이번에 모두 갔습니다. 은행권의 관계자들의 CDO라든가 이런 분들 갔는데 사실은 각종 세미나에 보면요, 이거 가전 전시 박람회처럼 IT 쇼에 머문지만 이 각종 세션에 보면요, 은행의 미래라든가 핀테크의 미래 같은 다양한 업종들의 세션들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많은 인사이트를 얻는 거죠. 그리고 그런 보안 기술이라는 이런 것이 어떻게 나와 결합되는가. 그래서 이번에 갔던 27명을 제가 프리뷰 특강을 해드렸고 나중에 스피어 관람을 한 뒤에 제가 소감을 들은 건 정말 오기를 잘했다. CEO들 모두가 은행의 관계자들이지만 이것은 내년에도 와야 되고 계속 젊은 직원들을 보내겠다라는 것들을 사실 교훈점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그 김현수 애널리스트께서 이제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그 모빌리티 쪽은 어떤 제조 분야의 기반이라고 하면 미국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다고 보여지는데 이렇게 CES에서 이제 어떤 혁신들이 많이 일어나고 많이 일어나는 것들이 보여지는 이 부분들이 이제 어떤 배경과 어떤 원인이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한번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자동차의 개념 자체가 바뀌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타는 자동차는 이 기계식 장비죠. 엔진, 변속기가 핵심 부품이고 이걸 가지고 기계식으로 작동하는 장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어떤 물체죠. 기계식 물체입니다. 근데 이제 전기차 그리고 자율주행차로 넘어온다라는 건 이게 전자식 장치로 넘어온다라는 것이고, 그게 이 가전쇼 그리고 이 IT 기업들이 이 다루고 있는 이슈와 부합을 하죠. 그래서 이게 아까 잠깐 2010년대부터 저희 핵심 프로덕트들 시계열로 보여드렸던 것에서도 느껴지시겠지만 2010년대 중반부터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IT 기업들이 봐야 될 영역이 그동안은 이제 옛날에는 TV였고, 아까 뭐 100년 전에 이제 라디오에서 시작을 했죠. 라디오에서 TV, 그리고 이제 PC, 그리고 스마트폰 이렇게 넘어왔다라고 하면은 이제 다음 IT 기업들이 이제 침투해서 싸워야 할 전장은 이제 자동차다라는 인식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퍼지게 된 것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자동차 기업들도 본인들의 기회를 찾기 위해서 CES에 더 많이 참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지금 말씀 감사하고요. 이런 혁신이 실제적으로 적용되는 모습들을 보면 이제 두 분 애널리스트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IT 온 디바이스라든지 어떤 새로운 이제 이제 전기차를 베이스로 한 어떤 모빌리티 쪽에서 실제적인 변화의 모습들을 많이 감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실제적으로 소비자가 느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결국은 또 그게 우리나라의 기업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고 영향이 있고, 그게 또 이제 뭐 어떤 뭐 위기라든지 아니면 우리에게 기회가 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우리에게는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한번 의견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모빌리티는 명확하죠. 그러니까 자동차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 변화에 빠르게 편승하고 또 주도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현대차 같은 경우도 그냥 우리가 한 10년 전에 생각했었던 현대차의 이미지라고 하면, 그리고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자동차 기업이라고 하면은 나와서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를 굳이 다룰 필요가 없을 텐데, 예를 들어서 뭐 수소를 얘기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이 수직 이착륙 항공기를 이야기를 한다라든지 그리고 로봇을 얘기를 한다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것 자체가 의미하는 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이제 자동차의 개념 자체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엔진 개발이라든지 이런 기계식 장비에서 차별화 요소가 발생하지 않고, 생존을 하려면 로봇이든 혹은 항공이든 이런 쪽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계속해서 확장해야 되기 때문에 자동차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런 변화를 선도하느냐, 그 변화를 잘 감지하고 이끌어가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밑단에 있는 뭐 부품 기업들이나 혹은 IT 기업들 입장에서는 모빌리티 영역에서는 그러면 이게 자율주행 레벨이 상승하고 전장화되고 충전 인프라가 중요해지고, 그리고 자동차 내에 공간 가치가 창출이 되고, 그럼 여기에서 이제 파생되는 비즈니스 모델이 많죠. 사실 뭐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찾으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AT&T, 우리나라로 치면 뭐 SK텔레콤이죠. 이런 기업이 지금 자동차 사업한다라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KT의 고객사가 현대차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로 치면 네이버 같은 인터넷 기업들, 뭐 아마존이든 혹은 뭐 구글이든 이런 기업들이 자동차 기업들과 이제 경쟁을 하겠다라고 들어온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IT 기업들이 기회를 잡을 수도 있을 거고요. 자체적으로 하든가 아니면 적절하게 본인들이 갖고 있는 역량만 잘 발휘하면서 자동차 기업과 협력을 잘 하는 기업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누가 거버넌스를 쥐느냐, 이게 이제 지금 이제 벌어지고 있는 전투인 거죠. 한 가지만 더 덧붙인다면, 저도 10년간 CES를 다니면서 가장 관심 있게 본 게 모빌리티인데요. 제 아는 분 중에 현대자동차 1차 벤더를 바늘 있잖아요. 이걸로 돈을 엄청 수십 년간 벌었던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한 8년 전에 그렇게 잘 되던 이 바늘, 그 계기판이죠. 그걸 누구한테 팔고 엑시트를 했습니다. 지금 뭐 베트남에는 뭐 굉장히 골프 치고 놀러 잘 다녀요. 그거 산 사람 망했죠. 이게 산업이라는 게 3분의 1의 그 부품 산업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기 아마 자그마한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이 뭘 해야 되느냐? 사실 CES에 가면요 엄청난 기회들이 많습니다. 이번에도 사실 이런 대기업관이 아니고 유레카관이나 국가관이나 작은 스타트업들을 가보면 정말 바로 그것을 조금만 현실화하면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요. 한국의 삼성전기에서 나와가지고 사내벤처로 이 스핀오프한 젊은 2명이 있는데요. 제가 가니까 너무 반가워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 중국 기업들하고 같이 있었고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전시관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냐면, 기아의 한화의 방탄에 들어가는 그 말하자면 열을 은나노로 해서 필름인데요.
그걸로 이렇게 그 유리창, 그러니까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거기를 그 따뜻하게 데워주는 건데요. 정말 그런 기술들이 아파트에도 적용될 수 있고 전기차에는 당연히 들어가는 기본이잖아요. 제가 거기 투자하고 싶더라고요. 2명밖에 안 되는데도 그런 젊은 사람들을 여러분이 거기에 가서 뭘 팔까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 산업을 가지고 이 사람을 정말 발굴해서 내가 이 사람의 정말 VC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회창이 CES에 열려 있다는 거고 삼성 이런 대기업과는요 솔직히 안 보셔도 됩니다. 언론에서 워낙 많이 얘기하니까 진짜 다니셔야 될 곳은 저는 4일 중에 3일을 유레카관이나 스타트업관에 거의 20만 보 이상 제가 걸어 다니거든요. 그런 곳들이 오히려 비즈니스에게 기회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올해 처음 CES 가서 이제 여러 가지를 많이 봤지만 제가 봤던 것 중에 가장 뭐라고 하나요? 좀 재미있다고 생각해야 되나? 좀 약간 좀 그랬던 부분이 이제 인간 안보라는 주제가 작년부터 들어왔었습니다. 근데 그걸 굉장히 다양하게 해석할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뭐 이제 헬스케어 비즈니스라든지 이런 쪽들도 많이 이제 얘기가 됐고 있긴 하지만은 업종별로는 그렇지만 이제 이런 것들이 약간 정치 지형학적으로 많이 이용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실제로 가서 보니까 진짜 되게 대비가 되는 게 유레카관 바로 옆에 이제 디자인 앤 소시스라고 해갖고 OEM, ODM을 한 전문관이 있는데 거기에 500개사 이상 되는 이제 중국 기업들이 몰려 있었어요. 근데 너무나 이제 반대가 되는 게 유레카관 북적북적 하는데 거기는 정말 파리가 날리는 모습을 보고서 이게 일부러 하진 않았겠지만 뭔가 이렇게 G2간의 어떤 이런 부분들을 정말 그 전시장의 지형 쪽에서 살펴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었나라는 어떤 단적인 면을 보게 돼서 굉장히 이런 어떤 안보라고 하는 부분이 결국 기술도 안보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것들을 좀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돌아가시면서 발품을 많이 파셨는데 그래도 내가 이거 딱 하나만 꼽으라고 하면 나 이거다라고 하실 수 있는 것들 한번 뭐 제품도 좋고 트렌드도 좋고 한번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제품보다는 조금 이런 것들을 정말 기업들이 많이 신경 쓰고 있구나라고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지속 가능성인 것 같아요. 예, 서스테너빌리티에 대한 고민들을 정말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지속 말씀드리면 저희는 이제 애널리스트이기 때문에 이 주식시장, 금융시장이랑도 연동돼서 항상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최근 2, 3년 동안 거의 모든 그 글로벌 테크 업체들의 실적 발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은 ESG 활동을 자기네들이 얼마만큼 열심히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슬라이드가 무조건 나옵니다.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에도 모든 그 대기업들의 전시관에는 자기네들이 얼마만큼 에너지를 잘 활용하고 있고 재활용 용품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고라는 것들도 많이 강조됐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부스에는 이제 줄을 서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었거든요. 근데 줄을 서서 처음에 들어갔는데 딱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세션이 서스테너빌리티였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뭐 내가 어떤 제품을 내놨고 나 이거 잘하고 이런 거를 이제 제일 먼저 배치를 해놨다면 지금은 이제 서스테너빌리티나 이런 것들을 먼저 배치를 한다는 거죠. 이거는 주식시장 입장에서도 금융시장 입장에서도 보면 자본시장 입장에서도 보면 저희 뭐 ESG 펀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활용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기업들이 우리나라 업체들이나 이런 것들이 그 ESG 관련된 어떤 아이디어나 투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으면 ESG 펀드가 이제 무조건 그냥 조성이 될 수밖에 없는 환경들을 자꾸 만들거든요. 금융시장 자체도. 그럼 이런 쪽에서도 또 기회들이 생겨나갈 수 있고 실제로 업체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들은 좀 인상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네, 저는 그 모빌리티 쪽에서는 조금 더 나아가서 전력망의 중요성을 느꼈습니다. 딱 전력망 이슈가 딱 전면으로 드러나진 않았어요. 근데 그 모빌리티 쪽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이런 뭐 전장화, 자율주행 이
키워드와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전기차 관련된 키워드 이렇게 크게 두 부류로 나뉘었었는데 이 두 번째 전기차 관련돼서는 충전에 대해서 거의 초점을 맞추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은 이제 충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전기차 시장이 커져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력망에 대한 수요 증가를 의미하게 되고 사실 이 부분은 아주 갈 길이 멉니다.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전력망 관련된 비즈니스 모델 계속 더 확장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가지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디지털 헬스 분야인데요. 이 분야는 혁신상에서 전체의 한 40%를 차지할 정도로 디지털 헬스는 팬데믹 이후에 완벽하게 모든 산업에서 가장 관심 있는 분야고 뜨는 분야다. 모빌리티와 함께. 근데 문제는 우리 한국 기업들이 수적으로는 굉장히 많지만 전부 다 디바이스, 디텍트하고 측정하고 이런 데 머물러 있는데 그런 장비는 중국의 아주 싼 업체들이 바로 베낄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여기에 혹시 그런 분야의 디지털 헬스 분야 저는 뭐 그쪽을 병원 이사도 하고 해서 많이 들여다보는데 이걸 가지고 인공지능과 함께 좀 더 뎁스하게 디지털 치료제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좀 더 기술력을 갖추지 않으면 그냥 뭐 측정하고 혈당 체크나 하고 이런 것들은 금방 중국 기업들이 베낀다라는 부분을 첫 번째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키워드는 중국 기업을 얘기하셨는데 저는 제가 중국어를 전공했고 베이징 특파원도 하면서 중국 업체를 지금도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고 인터넷 기업이나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있지만 중국 기업들이 이번에 두 번째로 왔지만 사실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가장 중국 사람을 적게 봤어요. 그래서 그 웨스트게이트나 이쪽 한쪽으로 아까 그런 곳으로 몰아넣은 것도 상당히 미중 패권 전쟁에서 혹시 그런 의도가 있나도 있지만 저는 두 번째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작은 도시에서 온 정말 조그마한 사람들이 장사에 관한 한 중국 사람 이길 수 없습니다. 저는 10년 전에 휴대폰 액세서리 만들었던 사람이 지금도 10년째 매일 그 저한테 명함을 보고 10년째 메일을 보내고 있거든요. 그런 끈질기만 그리고 CES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어떻게 명함을 주고받은 사람들을 끝까지 네트워크 관리하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한데 한국 기업들은 거기서 단순히 전시만 하고 오는 것이 굉장히 아쉽다. 따라서 아무리 작은 기업이라도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한 명은 자기 기업을 설명하는 사람이 있고 한 명은 전시관을 그 직원이 돌아다니면서 내 산업과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내가 뭘 할지를 반드시 발로 하는 이원화돼서 반드시 저는 현장에 가라 이렇게 충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이 정도로 패널 토론은 마무리를 하겠고요. 자, 그럼 여기 함께하신 분들이 좀 남겨주신 궁금한 점들을 저희가 모아봤습니다. 여기 자, 네, 제가 좀 가져와봤는데요. 네, 교수님 먼저 좀 선택을 해주실까요? 여기 보시고 뽑아서 질문을 읽어주시고 답변을 가장 해주시면 쉬운 거 되겠습니다. 네. CES 참가 등록 시기는 언제인가요? 저기 베어필레인이나 정말 이 전시 업체를 잘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실 돌아서자마자 미리 내년 걸 예약하고 가는 것들도 있습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데요. 뭐 통합전시관은 이제 뭐 4월이나 3월쯤 되면 공고가 나겠지만 개인 전시를 할 경우에는 굉장히 따로 좋은 곳을 통해서 좋은 위치를 선점하는 그런 과정들이고요. 8월이면 거의 다 끝나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좀 일찍 서둘러서 이미 준비하셔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번외로 질문을 제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언제냐고 물어보셨잖아요. 그러면 좀 일찍 하는 기업에게 좀 이점이 지금 좋은 위치 선점 말고 또 있을까요? 그건 우리 베어플레인 관계자가 말씀하셔야 되겠지만 제가 보면 전시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오히려 좋은 자리는 더 CTA 측이 더 올라갑니다. 사실 그 드론 축구 아까 제가 물어보니까요 3억 7천인가 들었다고 그러거든요. 그 정도 규모면은요. 아까 전시장 크게 했잖아요. 네. 그런 걸 가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참고로 그 통합학업관에 혹시 참가하고 싶으시면은 저희가 7월에 공고가 나고 CTA 측에서 9월부터 승인이 나기 시작해서 뭐 11월 정도까지 마감이 됩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네 김록호 애널리스트님께 네 지금 AI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다른 분야 얘기를 좀 들려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네, 일단 질문은 가전과 상관없는 아이템이지만 AI 온 디바이스의 경우 CES 출품이 가능한 건지, 가능하다면 어느 분야로 출품해야 하는지라는 질문을 주셨거든요. 근데 사실 이건 저희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가전과 전혀 상관없어도 됩니다. 예. 아무런 분야나 어떠한 아이템의 제한이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해외 업체들이랑 만나고 많은 비즈니스 모델을 키워나가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용기를 내서 참여를 하시는 게 무조건 이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네 이번에는 김현수 애널리스트님께 질문 목록을 빠르게 읽어보고 계시고요. 네. 네네. 모빌리티 분야로 2025년에 출품한다라고 하면 내년 키워드 어떤 것이 있을지 이를 조언 부탁드린다고 질문 주셨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반복적인 내용이라 좀 지루하실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지난 한 10년간 기조가 그렇거든요. 크게 세 가지로 움직입니다. 자율주행 레벨 계속 상승하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자동차 내에서 그동안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무언가, 새로운 경험 가치를 제공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 소프트웨어를 통해서든 혹은 PBV를 통해서든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전장화죠. 그래서 이 세 가지 키워드에 부합하느냐 여부가 중요해 보입니다. 지금 자동차 산업이 그 세 가지, 자율주행 레벨 상승, 그리고 공간 가치 활용, 그리고 이제 전장화, 이 세 가지 키워드로 가고 있고요. 내년에도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패널 토론과 함께 여러분들 사전에 남겨주신 궁금한 점들도 풀어보는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혹시 마무리하기 전에 지금 플로어에 계신 분들 중에서 궁금하신 점이 지금 생겼다 하시는 분께 잠시 마이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마이크를 좀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자, 간단한 자기소개도 해주시면 더 답변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뭐 AI에서부터 모빌리티 등등 잘 들었는데요. 저는 이번은 사업재편 통해서 스마트 기기의 무선 충전, 자율무선 충전을 전기차로 옮아가서 현재 전기차 무선 충전 시장이 열리지 않았는데 그것을 내년에 CES에 출품해서 일단 시작을 과감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저는 대덕연구단지의 원컴이라는 회사 대표고요. 에트리라는 데서 정년하기까지 우리나라 무선 데이터 전송을 이끌어봤습니다. 딱 하나입니다. 충전이 중요한 이슈라고 김현수 애널리스트한테 드리는 질문인데요. 아까 보니까 유선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 모비텍스인가 어딘가 우리나라 기업이 진출을 홈 충전. 근데 우리나라로 데리고 와서 이슈를 우리나라가 비교적 CDM이나 이런 때는 완전히 거버먼트 드리븐으로 해서 빨리 세계 정상에 섰는데 전기차는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말은 많은데 유럽이나 미국의 일본까지 비해서는 많이 너무 뒤쳐 전폭적인 지원이 아직 안 돼서 요즘 난리가 났습니다. 자, 무선 충전을 저는 빨리 세계적이나 우리나라를 확장하고 우리나라가 되면 세계로 1위가 되니까 하려면은 그 홈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위치라는 회사는 25년도까지 그 교통 약자의 무선 충전을 하겠다고 하는 전부 외제를 들여오는 겁니다. 근데 사실상 우리도 전기차를 사는 순간 또 다른 의미의 교통 약자가 됩니다. 아시겠죠? 급속 충전이 필요하고 인프라가 없으니까. 근데 저는 일단은 전력망 이슈도 중요한데 일단 가정, 차고가 있는 집 또는 새로 짓는 이런 인프라에 우리 거를 쓰면
그냥 깔아서 그냥 이미 파킹만 하면 바로 충전이 됩니다. 뭐 이런 개념이거든요. 근데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나라에서나 세계에서나 어쨌든 무선 충전으로 가려고 그랬을 때 여기 이슈가 없었는데 가려고 그랬을 때 뭐가 제일 중요한지 심플하게 단순하게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크게 두 가지 말씀 주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말씀하신 대로 한국 전기차 침투율이 굉장히 낮죠. 미국이 낮다라고 하는데 미국이 지금 8%인데 우리가 그거보다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전기차 시장은 이제 아직까지 좀 작은데 향후에 정부 지원 당연히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커져 나갈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두 번째 말씀 주신 무선 충전에 관해서는 이게 홈차저 시장보다는 상업용 시장에서 오히려 무선 충전 시장의 성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패널들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디스커션 세션에서 많이 언급했던 것이 그들은 이제 인덕션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게 인덕션 형태로 충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 없이. 그러니까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 딱 맞기가 좋은 쪽이 상업용. 근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일반 그 주유소에 있는 상업용 말고 예를 들어서 뭐 마트용 주차장이라든지 혹은 뭐 영화관에 있는 주차장이라든지, 그러니까 주차 슬롯에 파킹랏에 있는 쪽에서의 인덕션 충전 시장에 대한 성장성을 높게 보고 있었고요. 제가 느끼기에도 그쪽에 특화된 디바이스가 요 인덕션 형태의 이 와이어리스 차저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서 특정 기술이 뭐가 좀 이런 뭐랄까요, 좀 파괴적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뭐 기술적인 지식에 대해서는 저도 부족하고요. 일단 이 말씀 주신 대로 상업용, 근데 그 상업용이 일반 외부에 있는 상업용이 아니라 주차 슬롯에 있는 상업용 시장으로서는 무선 충전 시장이 수요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덧붙여서 그 무선 충전 시장이 재작년에 드론이 있잖아요. 드론이 하늘에서 떠다니다 보면 어딘가에 가서 충전을 해야 됩니다. 감시 카메라는 그 산불 방지라든가. 근데 사실 스테이션 개념처럼 그곳에 세워서 저절로 가서 충전이 되고 다시 가고 하는 거가 있고요. 또 하나는 CES에서 최근에 주목받는 게 마린테크입니다. 해양의 레저, 그 육상뿐만 아니고 그런 곳에서 마린테크의 어떤 레저나 이런 게 있는데 그런 데서 역시 무선 충전 기능이 필요하기 때문에 꼭 자동차에 국한하지 않고 사고의 폭을 넓히시면 시장성이 훨씬 넓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충분히 되셨다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너무 아쉽지만 여기에서 우리 질의응답 시간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셔서 아주 귀중한 인사이트 전해주신 우리 세 분의 또 발표자분들, 그리고 오늘 패널 토론 사회자로 함께해 주신 조일규 팀장님, 네 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 자리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을 일일이 둘러본 저로서는요, 지금 이 세 분이 해주시는 말씀들이 굉장히 머릿속에 산재되어 있는 이 정보들의 홍수를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오늘 귀중한 이야기 전해주신 세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박수 주셔도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잠시 커피 브레이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조금 지체된 관계로 여러분들 짧지만 55분까지 휴식 시간 취하신 후에 2부 세션을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커피 브레이크가 진행되는 동안에 지하 1층 로비에서 혁신상 수상 지원 프로그램, 그리고 통합 한국관 운영 안내 데스크가 운영이 되겠습니다. 실무 담당자와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데스크 방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